자연성 회복을 통한 한강 보존이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한강이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신 한강이 어떻습니까? 뭐 가치 판단을 내가 물으면 너무 적은 것 같고 뭐 호불호가 있죠. 대개는 아마 한강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잘못됐거나 문제가 많거나 뭐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서 대표적인 명소고 도심에 있는 대표적인 또 자연이고 뭐 세계 어느 가도 한강 같은 그 우람한 모습을 한 그런 픽처레스크한 강을 보기가 쉽지 않죠. 한강은 이 폭이 한 최소한 한 평균 1m, 1k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강입니다. 도시강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런던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리 같은 그러니까 이 서구의 주요 도시에 있는 강들이라는 것은 뭐 우리 서울로 친다면 청계천 정도죠. 그러니까 한강 같은 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강이 갖고 있는 자연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이라든가 그 의미는 상당히 이제 크고요. 사실 서울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자연이 아주 출중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보배 같은 서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주목하지 않아서 여러분 내리 속에 서울은 뭔가 좀 지저분하고 또 다른 도시보다 후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은 언젠가 보면 진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걸어서 도심에서 걸어서 한 30분 이내에 북한산 같은 이런 도시가 있는 도시는 진짜 없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 가면 옆에 있는 뭐 큰 산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 사우스 아프리카 그 어디입니까? 케이프타운인가? 거기다 보면 테올브 마운틴이라고 큰 산이 있는 정도지 큰 도시에 나 저렇게 높은 산이 있는 걸 못 봤고요. 또 한강같이 이렇게 큰 강이 있는 도시도 못 봤고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옛날 어른들이 쓴 그 지도가 있습니다. 저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서울에 대해서 한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먹던 밥알이 땅에 떨어져서 먹어도 될 정도로 서울의 토양이 정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그 모래빛도 이게 땅빛도 굉장히 고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땅빛 못 봤죠? 저는 언제 봤어요? 언제 봤냐 하면 저 경복궁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경복궁에 있는 건물에서 높은 건물에서 회의 끝났는데 요즘 같을 때일 거야. 아마 초여름으로 생각되는데 옆은 이제 하여튼 녹색으로 우어져 있고 비가 내리고 난 뒤에 그 경복궁의 마당이 말입니다. 물이 쫙 흘러나가는데 그 드러난 색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이 이렇구나. 근데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은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래서 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땅만 파면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론 이제 위에는 다 빠져나가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만큼 이 자연의 조건이 우월한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자랑을 할 만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어떤 모습, 이 현재 바운더리랄까 이 틀도 굉장히 지혜롭게 구상이 된 이제 도시입니다. 이를테면 정도전 할아버지가 이 개성을 수도로 했다 일로 옮길 때 전국을 다 조사했지만 역시 이제 서울만큼 우월한 출중한 곳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을 수도로 정할 때 물론 뭐 자청용 우백호라는 이 중국에서 넘어온 풍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고유의 일종의 공안 사상을 또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서울은 개성의 모습을 따라왔고 개성은 평양을 따라왔고 뭐 그런 우리나라 수도들은 되게 비슷한 공간 구조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우리 서울 수도를 정할 때 4개 산을 봤죠. 그도 서울을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4개 산, 포위된 산, 자충 우백호라고 불리는 그런 산이 있고 또 밖에도 비슷한 산이 있다고 해서 그 내부의 산을 내서산이라고 불렀고 밖에 있는 산을 뇌서산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 때 한양은 그 내부에 있는 4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그 골짜기에다가 터전을 만들어서 만든 도시예요. 그 바로 골짜기가 바로 뭐죠? 북한산, 그 다음에 서쪽에 동쪽에 가면 자청룡이 있습니다. 청룡 어디죠? 청룡, 낙타산을 부위하고 지금 낙산은 해발이 한 123m, 123m 정도 되는데 125m 되는데 서울 도심의 이 건축물의 높이가 현재 서울시가 몇 미터로 최고 높이를 규정하냐면 9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는 플러스 알파에서 덤으로 더 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낮췄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낙산의 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런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서울의 아주 본래적 경관을 건축이, 인공적 건축물이 그걸 훼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다 큰 건물 짓자 그러면 우리 서울적인 거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90m와 120m 어떤 차이인가? 서울의 해발이 평균 해발이 33m입니다. 90에서 33을 더하면 123이 나오죠. 그래서 얼추 낙타산, 그 낙산 높이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 우백호가 있죠? 그건 어디입니까? 일왕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을 해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남산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천이 있죠. 하천이 서축에서 출현해 이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서출동류라고 부르는 명랑수가 있죠. 뭡니까? 앞에 있는 청계천. 명랑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계천에서 서측에서 발원한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의 물과 만나죠? 중난천과 만나서 한강으로 입수해서 흘러가죠. 그렇게 해서 한강은 근데 어디서 어떻게 흘러요? 한강도 서에서 동으로 흐르나요? 반대로 동에서 서로 흐르죠. 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를 보게 된다면 태극기 중간에 음양의 구분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이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한강을 따라서 다시 서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음양의 조화 원리가 우리 서울의 공간 모습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 흐르는 강을 하천을 이제 청계천이라 불렀고, 청계천을 지금 같은 개천으로 열어준 사람은 태종 태세할 때 바로 태조의 아들 이방원, 태종이 바로 하천을 엽니다. 그때 개천이라 불렀습니다. 개천 불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양은 그 바운더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땅은 다른 나라 도시와 같이 길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길을 안 만들었습니다. 풍서리에서 특히 우리 한양의 그 도성안의 이 길의 모습에서 십자로 같은 서구형 이른바 정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풍설에서 그 십자의 모습은 왕의 몸인데 빗을 꼽는 그런 것이라 해가지고 왕의 안위를 위협한다 해서 그걸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일한 이 길은 바로 종로통, 우리가 아는 종로통하고, 그 다음에 저 남대문에서 지금 이 모신각을 올라오는 지금 남대문로,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다 생깁니다. 그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때 서울의 길은 뭐에 따라 생기냐 하면 남산과 북한산에서 발원한 그 물길들 있지 않습니까? 물길들이 되게 북사면에도 한 7, 8개, 그러니까 남사면에도 7, 8개, 이 북사면에도, 그러니까 남산에 내려오는 그 북사면에도 7, 8개 있어가지고 그 물길을 따라가서 되게 길이 생기면서 이제 서울의 공간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때 길이 생긴 까닭은 물길을 따라서 길이 생기고 길을 이어서 집터가 생기고 집터를 이으면서 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전형적인 골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우리 몸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세게 주장을 해요. 뭐 내 도로 전문가 아닌데, 도로명 주소 전문가 아닌데 도로명 주소 이슈가 나오면 늘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맞아요,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사실 청계천이 만든 자리입니다. 청계천이 이제 남산에서 흐르는 물, 북한산의 물을 모아내면서 평지를 만들었고, 그 평지 위에 바로 우리가 사는 터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왕의 권력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왕도다고 서울은. 그런데 이게 되게 왕도를 만들 때는 중국의 이제 주례긴가 그걸 이제 가져와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용을 하지만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이 그 성은 성 있지 않습니까? 성은 산성의 모습을 원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 다른 나라에 도시 없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성인데, 그 우리 민족이 옛날 북방적에서 북방이 시작되어 내려오면서 계속 싸움을 하면서 한반도에 진입했을 때는 작은 시족들이 여러 도시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삼국이 출현하기 전에 사만 시대가 있었고, 사만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한반도에는 한 80여 개의 작은 도시 국가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제 도시들은 대개 이 치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일종의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 때는 대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남하를 했고 한반도에서 이제 정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터전은 다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원리가 산성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 산성 가면 산에 계곡을 이어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집터가 있는데 전쟁이 없어지면서 바로 산성의 원리를 땅으로 낮춘 거예요. 땅으로 낮추면서 우리 서울과 같이 이 뭡니까 지금 북한산, 인왕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낙산, 그 다음에 남산 있는 그러니까 산의 계곡을 잇는 성을 쌓고 그제 중심에다가 삼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성은 무슨 성이라 부르냐면 포곡성이라 부릅니다. 포곡. 곡이란 말은 계곡을 이야기합니다. 계곡을 에워싼 성이다 해서 그는 우리나라에 만난 독특한 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도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수도는 특히 포곡성의 원리로 성을 도시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우리의 수도들은 지금 같은 뭐 서울시에 구가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 수도에서는 몇 개 구가 있으면 5개 구가 있습니다. 오부가 있어요. 수도 우리 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오부라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수도가 오부의 모습을 띠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 북방민족으로서 저 북쪽에 시작해서 내려올 때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나눌 때는 이게 뚜렷한 뭔가 지표가 없는 거야. 그래서 향을 가지고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주 같은 그 넓은 곳을 정복을 하면 자, 향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주황을 해가지고 동서남북 향을 가지고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우리나라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방은 절대로 주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황이 있는 곳을 내가 있는 곳을 주황을 하고 향을 나눠서 향을 가지고 이제 땅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오부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만들어질 때 5개의 부족이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바로 그 권력을 민주적인 어떤 합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부제를 이제 채택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양, 그다음에 개성, 평양, 심지어 서라벌까지도 오부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양 같은 데서는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종묘, 우사직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 앞에는 바로 이제 주작대로로 해서 서울로 친다면 강화문 이 지금 강화문로를 이제 설치하는 건데 그때는 그 거리를 뭐라 불렀죠? 육조거리라 불렀죠. 육조거리. 다시 말해서 6개의 정부가 있는 거리다 했죠. 육조거리는 유일한 서울의 공공공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근데 그건 서구적 공공공간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공공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우리 백성을 만들 때 늘 행차하는 곳이오고 지방 유생들이 왕한테 상소를 올릴 때 거기 와서 읍소를 하고 하는 또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이제 궁궐을 출입할 때 그걸 이제 거기를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양에 이와 같이 그 궁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주작도에 해당하는 육조거리는 예컨대 중국 같으면 그걸 끊임없이 뻗어가지고 왕의 권위를 표방하는 것으로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 같은 한양에서는 뻗어오다가 지금 우리 강화문 사거리에서 딱 멈춰요. 그 다음 끝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강화문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계속 갈 수 있죠. 해서 남대문까지 가지. 그 길이 본래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청계천물길이 우리가 백운산에 아니라 인왕산에서 발원하고 삼청동에 발원해서 그게 만나는 데거든요 하면 동아일보스 앞입니다. 그 강화문 사거리에서 둘이 만나가 휘어가지고 거기서 휘어서 동쪽으로 이제 흘러온다고. 그 흘러가는 이렇게 휘어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휘어서 흘러가는 이 까닭이 그때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언덕이 있었어요. 향토원이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있는 자리 거기가 둔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막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물길이 이제 동쪽으로 이제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었죠.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요? 종로입니다. 종로는 그래서 청계천과 나란히 걷죠. 자연과 인간이 같이 흘러가는 그런 형상이고 그곳에서는 주작대로의 모습이 없죠. 주작대로는 남북축으로 해서 거기서 끝나고 동축으로 휘어서 이제 백성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서울은 굉장히 민주적인 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사대문 안에 살았는데 정도전 그 할아버지는 서울을 그렇게 경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또
외사산을 만들었죠. 그 외사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북악산 뒤에 있는 북한산. 그 다음에 동측으로는 저 아차산 혹은 용마산에 부르게 돼요. 되게 용마산을 많이 치죠. 용마산부터 아차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사실 끝이죠 지금. 그 너무 이제 우리 구리시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축으로는 어디입니까? 덕양산. 덕양산은 어디입니까? 행주산성. 잘 아시네. 덕양산은 지금 행주산성 있죠? 그걸 이제 덕양산 지금 뭐 큰 나지막산 같습니다만 거기는 산맥 자체가 발달이 안 된 곳이야. 그래서 평지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높은 둔덕을 이루는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사이에는 작은 녹지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가끔씩 고란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게 다 그 축을 따라서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서울과 또 고향이 나눠지고 저 이제 남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관악산이 바로 서울의 경기를 이루죠. 이와 같은 형상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은 서울의 무슨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이고 바로 그 중간에 동에서 서로 뭐가 흐른다고요? 한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서울 현재 어떤 서울의 공간을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동에서지. 왜냐 물이 동쪽에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서울의 공간 구성에서 뭐라 부르냐면 수축이라 부른다. 물에 의해서 만든 축. 자, 그다음에 이제 물에 반대된 땅이 있잖아요. 또 땅의 축이 바로 어디냐면 지축이라 해서 그게 이제 북한산, 그다음에 남산 관악산 일려지는 거. 그렇죠? 그 축선에 의해서 또한 지축이 만들어진 이 수축과 지축에 의해서 현재 서울의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은 그래서 절묘한 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우리는 현재 정동영 할아버지가 말한 그런 수축과 지축으로 구성된 그 중심부를 아직도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고 그 중심부가 되냐면 그게 용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서울시에 뭐 용산 관련 뭐 자문위원장도 하고 있고 뭐 새 정부에 지금 용산 관련 뭐 그런 위원도 지금 아마 뭐 곧 맡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서울의 중심을 이제는 용산으로 가져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서울은 이제 명지상부하게 한강이 중심이 되는 시대 도시가 되어야 되고 한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경관적, 문화적, 생태적인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강을 아직도 그런 가치를 제대로 못 써요. 한강을 가기에는 여전히 멀고 한강을 가까이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까닭은 그렇게 우리 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우리 품에 있는 것으로 못 쓰는, 대하지 못하는 이런 까닭은 한강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 확장되면서 한강을 이제 품에 안게 되는데 품에 안을 때 제대로 안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거칠게 안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어버렸죠. 그냥 우리가 맘먹고 한강을 가지 않으면 한강은 먼 당신이에요, 전혀. 현재 서울 시민 중에 서울 시민이라기보다 한강을 매년 찾는 이용 계획 수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서울의 인구 얼마입니까? 1,000만 곱하기 6, 7배 해야 됩니다. 6천만 내지 7천만이 지금 한강을 찾고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노래도 부르고 놀기도 하고 연애 걸기도 하고 오만 가지 다 해요. 진짜 한강은 우리 어떤 삶의 중심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그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한강이 어떻게 들어와 있게 되고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중심에 들어온 한강을 제대로 이제 우리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한강의 보존이다. 물론 한강 보존이라는 것은 한강을 이제 자연 상태로 돌리지 않은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4대강 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만 한강은 지금 우리의 역사이면서 삶의 중심 공간이다. 지금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9년, 13년에 한강은 여전히 밖에 있었어요. 사실은 한강은 한양 시절에 한양 도성에서 본다면 한 십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 한양 도성 십리 밖을 철저하게 개발 못하게 요즘 같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한 거 여러분 아세요?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때 뭐라 관리했냐면 성저 심리를 해가지고 성비대 심리는 거기는 함부로 뭘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양 도성은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그건 집도 함부로 못 짓겠습니다. 그만큼 요즘으로 친다면 철저하게
개발을 제한했던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 개발 제한 구역의 원조는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은요. 뭐 요즘 그 그린벨트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한강이 개발 제한 구역의 남쪽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을 넘으면 이제 바로 삼남으로 가는 길들이 이어지고 그 길을 잇는 곳에 바로 주요한 한강에 진들이 있었죠. 진들, 노랑진이라든가 그런 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가 열리면서 이제 한강이 서울과 연접하게 됩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일제가 그 우리 서울에 들어올 때는 1인들이 서울에 살기 시작한 것은 물론 한일 강제 합방 이전에 1인들이 사실 서울에서 못 살겠어요. 못 살겠는데 개인들이 그냥 와서 살기 시작한 것은 어딘지 아세요? 서대문이었습니다. 사실 서대문 근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일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들이 주로 어디 와서 살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해연동 일대 이제 살게 되죠. 그때 바로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외장대라는 곳에 이제 외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서울 밖에 이미 자기들이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이란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아는 용산은 신용산입니다. 신용산. 진짜 원용산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 용산역에서 본다면 서쪽입니다. 서쪽 거기가 그러니까 원효대교 건너는 우리가 남쪽에서 원효대교 건널 때 오른편에 해당하는 거기가 그 사이가 원효대교를 가기 전에 이 서울의 이 북쪽 땅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무슨 하천인지 아세요? 지금도 밑에 흘러요. 만초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만초천이라는 하천은 인왕산에서 발원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남산에서 발원해가지고 미군기지를 거쳐서 용산 지금 그 역 위에서 합류해가지고 용산 그 역 그 부지 서측을 경유해서 그게 지금 어디야 원효로 쪽으로 빠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군 기지가 이제 용산 옮겨가고 여기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되면 만초천도 복원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이제 원용산입니다. 이제 그 원용산 건너편에 1인들이 이제 땅을 얻어가지고 공장도 만들고 특히 용산 미군 기지를 그때 이제 만드는데 이 미군 기지는 일제 시대 때 한일 강제 합방 전에 1인 상인이 우리 조정을 압박해가지고 한 300만 평의 땅을 아주 저가로 그걸 사요. 땅 장사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만 평은 군대한테 자기들 군에 팔고 200만 평을 우리 조정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익을 그때 엄청나게 남겼다 하는데 그때 이제 100만 평을 자기들의 군에 이제 팔게 되면서 바로 용산 기지의 땅의 면적이 100만 평 남짓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온 경기를 우리가 다 찾아가면 한 100만 평 약간 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미군 이 1인들이 이제 이직 살면서 서울이 뭡니까 한양 도성을 넘어서 남쪽까지 확장되는 이런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 서울은 이 도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서남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이제 것이 서울의 변화의 첫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1973년에 이르러서 이른바 남산 터널이라든가 제3항공교를 놓기 시작하면서 서울은 이제 동남쪽으로 이제 확장되는 이제 그런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강남시대가 열리면서 현재는 서울 이와 같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이 나눠지는 남북이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은 현재 중심으로 들어와 있고 이 한강은 현재 우리가 쉽게 통제 가능한 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제 가능한 강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바로 한강의 치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먼 당신 한강을 우리 품에 안게 됐는데 우리나라 하천들은 대개 비가 많이 올 때 수량과 갈수기 때 수량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걸 우리가 하산개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강 같은 경우 하산개수가 갈수기 때와 홍수기 때 비교하면 개수로서 계산하면 한 600 내지 7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일로 한다면 많을 때 6 내지 700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920년대 을충년 홍수가 났을 때는 한강 홍수물이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닥쳤느냐 하면 어디까지 들어닥쳤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역까지 들어닥쳤다 합니다. 그 정도로
한강은 참 위험스러운 강이었죠. 풍광은 안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가까이 하기는 진짜 위험한 자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확장되면서 한강을 우리가 대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한강을 내 품으로 끌어들여 순출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치수를 하는 겁니다. 자, 치수를 하다 보니까 치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발당댐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다가 이제 뭡니까? 이 그 강둑을 쌓고 강의 하천 길 모습 흐르는 모습을 다 바꾸는 이런 일을 해서 바로 치수를 통해서 한강의 모습을 자연적인 것에서 탈자인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지금 한강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뭐 이제 한강 안전하죠. 한강 번화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한강변에 살고 있는데 2006년인가 제가 강진구에 사는데 이사하는 해에 고수부지 끝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고수부지에 물이 찬 적이 없어요. 한두 번 있었던 거 많을 정도지 웬만해서는 지금은 고수부지는 진짜 이제는 강의 땅이 아니에요. 사람의 땅이 돼버렸어요. 고수부지는 전형적인 홍수터입니다. 물의 땅이에요.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쓰면 안 돼, 함부로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고수부지 관리는 거기다 가능하다면 물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시설의 최소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 거통을 안 심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간 고수부지가 범람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이건 내 땅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요즘 뭘 하냐면 한강변 고수부지에다 나무 심기 운동을 해요. 우리 시장님이 아주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거액을 할 수 없고 늘 항상 불만이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한강 고수부지는 우리 땅이 아니라 이게 물의 땅인데 우리가 그늘막이 필요하다면 밖에 나와서 그늘막을 만들어야지 여기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치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치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한강을 너무나 먼 당신에서 가까운 당신으로 쓰고 남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한강에 지금 대하는 태도, 관리는 치수 단계를 지나서 물을 이용하는 단계. 그래서 한강을 찾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연간 6천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서울의 놀터예요. 놀터, 노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을 우리가 뭔가 자연의 것으로 다시 생각하고 자연의 것 돌려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가 왔기 때문에 한강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이수라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물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물이 내 거라는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물은 물의 것이에요. 한강은 한강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한강에 뭐라 부르냐면 제자연하라 부릅니다. 자, 굳이 내가 처음부터 결론을 내린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치수, 이수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하천의 생태적 복원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 이 물의 생태적 복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인공적 개입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물이 스스로 자기의 자연력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제자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스스로가 물길을 만들고 자연의 하천 생태를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하천의 어떤 경관들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청계천은 전형적인 인공 물길이고 겉으로는 물길 같지만 그냥 전형적인 짝꿍 물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엄청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청계천 비판을 제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청계천 위원장을 내가 2번 했는데 제가 개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얼마나 이명박 시장 시절에 청계천을 비판했냐면 결국은 이 양반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선볼 지식인 1호 대상으로 저를 꼽아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었습니다. 청계천 비판을 너무 했다고. 그래서 실제 지금 제가 뻘건 줄 하나 가 있어요. 그 정도로 청계천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끔씩은 무용담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면서 내가 청계천을 할 때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잘했다. 청계천은 반대한 사람 없었어요. 청계천의 그 복원에 대해서 하천 복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지 반대를 한 사람 저도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우리를 자꾸 반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짝퉁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한강물이 많을 때는 한강에서 청계천물이 한강에서 12만 톤을 이제 양수에서 흘러보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지금 이제 이 청계천에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데 혹시 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2시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됐다. 뭐 2시간 말고 30분만 합시다. 그럼 하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석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강에 한 11, 청계천 11km 되는데 사실 그 중간을 딱 딴 거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앞에서 따가지고 반만 열고 반은 그대로 자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뭐 자연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주장했던 거 혹은 환경규제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시점까지 다 연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청계천이 갖고 있는 본래의 생태계에 걸맞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물이 없는 대로 둬야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도심 속의 하천이라면 도심 속의 하천답게 우리가 도심에서 쓴 물을 적당하게 가공해서 저류에서 흘러보내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청계천을 여는 것과 더불어 이 청계천 주변에 이 도시라는 도시의 땅을 자연적인 거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컨대 우수하수 분리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빌딩에 쓰는 물들을 저류해가지고 중수도 쓰고 일부는 하천을 흘러보내고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에서 물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명박 그 당시에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에는 하세월이다. 하세월이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청계천 복원해서 좋은 성적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성적표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임기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그 일정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대안들은 다 업색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청계천이 화려하게 복원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나는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강에 대해서도 재자연을 이야기하듯이 청계천에 대해서도 재자연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계천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걸 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 놓고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청계천을 자연 어떤 걸 하천으로 바꾸는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놓고 왔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걸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게 다 재자연합니다. 그 재자연의 가장 중요한 바로 원칙이 바로 물길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하는. 우리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 물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냐 하면 홍수 200년마다 오는 최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다 맞춰서 청계천이 지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깊이 깔려 있는 거, 하도가 직강화되어 있는 거, 높이가 3cm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천의 어떤 그런 관점, 공학적 관점은 반영되어 있지 생태복원의 어떤 관점은 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물이 스스로 흐르게 된다 하면 속도가 상당히 붙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하폭이 넓어질 때도 있고 좁아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상류에 있는 모래들이 흘러나오면서 다양한 하상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도 하고 따라서 이 하천에서 생명의 출발은 어디서 되냐면 물바닥에 시작됩니다. 물바닥에서 모래 속에서 바로 먹거리들이 쌓이면서 거기서 생명의 씨앗들이 싹트면서 거기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물은 흐르지만은 생태적 자극이 안 느껴질 정도로 밑에 다 막혀 있습니다. 차수막이 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높이가 3cm 일괄적 높이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 다 직강하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 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하천다운 그런 모습을 속사에서는 없습니다. 속내를 보면 없다고. 자, 그래서 이수 다음에 이제 청계천이라는 겁니다. 생태적 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천만의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도시 속에 이 자연으로서 한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것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자, 이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한번 가보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서울 도시 속의 한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다.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이 한강을 보게 된다면 가짜다, 좀 불쌍하다. 전자 이야기와 후자 이야기로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이 좀 달라질 텐데요. 저는 상당히 후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는. 일단 이 물 자체가 다 이게 인공물길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과 자연이 구분되어 있고 또 인간이 사는 것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고 불쌍한 자연이다. 만들어진 자연이다. 아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가 지금 중지도인데 옛날에 여기가 물이 막 흘렀던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유원지였죠.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만 1960년대 65년에 제가 서울 처음 와봤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여기가 이 언덕 보면 말입니다. 동자동입니까? 무슨 동작동인가? 여기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양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연형을 그 당시까지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뉴욕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센트럴파크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로 쌓여져 있죠. 그리고 자연입니다. 자, 아주 빽빽한 어떤 그런 고층 빌딩으로 쌓여 있는 도시지만 자연이지만은 그 자연다움이라는 것이 훨씬 더 도드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인공적인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이 훨씬 더 자연다움을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연성이 적극적 재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 속의 자연인데도 우리의 자연과 다른 도시에 있는 자연은 그만큼 도시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과 의미가 사뭇 다르다. 사뭇 다르다. 자, 저는 어쨌든 도시에 있더라도 그 한강 같은 자연은 자연다운 것이 진짜 자연이고 그 진짜 자연다움은 도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연이 좋은 곳에서 매끈데 생물환경 서식환경이 좋은 곳은 인간도 살기가 좋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강을 재자연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 정말 많은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짝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정계천 복원 같이 짝퉁으로 하면 그건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엄청난 빚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거 뜯어 고치려면 돈이 얼마 든지 모릅니다. 가령 하나만 예를 든단 말입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을 복원할 때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환경복원, 두 번째는 역사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연을 갖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표교입니다. 수표교. 수표교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짜 있죠. 나무로 된. 어디 있죠 지금? 장수동에 가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지금 잘 보존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복원 제대로 복원하자 해서 아까 이제 자연복원은 환경복원은 상류와 연결하는 것을 주로 중심을 한다면 역사복원은 대표적인 뭡니까 사건이라고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수표고를 원리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이 수표교를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스톱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까닭은 원래 하천의 모습이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래 하천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 수표교가 갖다 놓으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폭이 옛날보다 좁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표교를 갖다 놓으면 수표교가 길이가 지금 현재 폭보다 더 넓게 뻗쳐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하천에 청계천에 깊이가 깊지 않았겠죠. 지금은 뭐 한 7, 8m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200년 홍수빈도를 견디기 위해서 그 이제 물을 빨리 흘러보내기 위해서 깊이 파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표교를 거기 갖다 놓으면 다리가 달랑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거는 또 하세월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그걸 접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근데 저는 어쨌든 끝까지 상류천 복원, 그 다음에 이 수표교 복원, 원위치, 중건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아주 끝까지 제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려면 일단은 청계천의 양쪽에 특히 다리가 안 치는 그곳을 이제 그 뭡니까 옆에 제방을 옮겨야 됩니다. 뒤쪽으로 한 4, 5m를 옮겨야 돼서 현재 지금 이렇게 길이 이제 직선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안 닿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만들어야 돼요.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이건 짝퉁이다. 어쨌든 현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델을 만들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특히 다리를 놓으면 양쪽 다 이제 그 뭡니까 하폭보다 넓으니까 기니까 양쪽 다 땅을 매입하는데 한 7, 800억이 듭니다. 근데 7, 800억을 얻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땅을 기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지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속에 그걸 내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부 지역 중구의 그 주변에 재개발 사업을 하면 그 땅을 공공 기호로 이제 받아서 그래 되면 이제 남쪽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수표결을 놓고 그 주변에다가 역사 공원을 지금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도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해놨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도시의 이 자연을 이제 복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천 관리 패러다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수 이수를 넘어서 생태 복원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대부분의 하천 관리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천 관리는 여전히 이수에 머물렀습니다. 그 백미가 바로 뭔지 아세요? 백미가 청계천 복원이고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수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그 4대강 정비 사업이었어요. 제가 온 정심 때 그 TBC 가서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생방송 출연했는데 이 지금 청계천은 우리 4대강은 그대로 지금 제자는 시켜야 됩니다. 다시 그것도 뭐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제가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생태보건 쪽으로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이 생태보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길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둔다는 것. 그러면 자연이 회복됩니다. 자, 이런 거 이 그림을 여러분 보셨나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주 잘 희미합니다만 이제 많이 그 보여주는 저건데요. 서울에는 청계천과 독일의 이자르 강을 비교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하천을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건데 청계천은 지금같이 복원됐다면 독일의 이자르 강은 이런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비교가 되죠? 자, 이거는 바로 이 하천 복원을 하천이 갖고 있는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살려내는 쪽으로 복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런 제방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인공 하천이 됐던 것이 자연 하천으로 이제 되살아났다는 거.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이 속에 수생태계가 이제 마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종도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태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들이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그야말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자연의 복원의 방법의 차이랄 결과 차이는 어디서부터 이제 기인하냐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냐, 또 그 복원의 절차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쉽게 말해서 복원의 민주화 정도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자연에 가까운 것으로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 복원의 정도는 자연으로 복원의 정도는 우리가 그 하천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냐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청계천은 이미 그 서울의 도심 하천이 그 될 때부터 끊임없이 자연으로서 청계천과 주변의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이 대립적 갈등적 관계였습니다. 아까 태종께서 청계천을 개천했다고 하는데 사실 청계천이 개천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태종이 수도를 개성으로 가져갔던 것을 한양으로 다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 양반이 이제 왕의 권위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창덕궁을 이제 신축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의 청계천이 범람해가 창덕궁이 물이 잠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권력자가 화가 난 거야. 감히 지 자연이 말이야 나의 권력을 건드렸다 해서 전국의 장적 5만을 동원해가지고 청계천을 손을 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개천이 됐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 그 5만 명을 농한기 때 이제 불러가지고 청계천을 이제 개천하고 난 뒤에 그때 좀 시간이 남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지방으로 돌로 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 인력을 장정 5만 명을 풀어가지고 그때 그걸 또 뭘 하냐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에다가 그 유기전을 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점을 이제 열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다. 그러다가 다시 청계천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세종연간입니다. 세종연 이게 이제 청계천은 모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비가 왔다 그러면 저 상에서 모래가 내려와가지고 청계천을 그야말로 하상을 그 자리에서 높여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수표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지나가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 기어가도 못 들어가는 정도로 이 모래가 꽉 차요. 그리고 오만 가지 뭡니까 이 쓰레기들이 다 버려지고 거기는
가끔씩은 사람 시체도 쉽게 말해서 죽여가지고 묵는 이런 이제 것들이 막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연간에는 이 명랑수인데 사람들 하도 이제 물을 더럽게 쓰니까 이게 집현전에서 논란이 됐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청계천을 이 명랑수를 관리할 것인가? 이 학자들이 논의를 하다가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한테 카드를 넘겼습니다. 자, 세종대왕님 결정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양반이 이 청계천은 생활수로 보자. 이 되시죠? 인간과 타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랑수라는 명분만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천으로 그 당시에 세종대왕께서 규정을 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하천을 쓰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 청계천을 크게 한번 준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영조 연간입니다. 그게 아마 태종이 청계천을 연 것으로부터 300년 뒤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열게 되는 주된 그러니까 준설에 불렸는데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이 모래가 너무 꽉 차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장정을 10만인가 12만 명을 동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제 흙을 파내가지고 모래를 파내가지고 이제 하천을 이제 물이 흐르도록 하는데 영조 아들이 정종과 그렇죠? 이 양반이 맞죠, 손자 그렇죠. 이 영조를 데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 쉽게 말해서 치수를 그 왕은 이렇게 다스린 거다라고 정치 교육을 시켰던 현장이 바로 이 준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천 동합을 지금 수표교 근방에 만들고 그리고 그때 이 많이 나왔던 그 모래를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는데 거기 이제 이 한양 도성 안에 집이 부족하니까 이 거린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토막골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조정에서 더럽다 해가지고 거기다 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산이 만들어져요. 바로 뭐죠? 방산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방산시장 할 때 방산 있죠? 꽃방자입니다. 그래서 그 청계천에서 파낸 그 흑산에다가 꽃을 심어가지고 방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청계천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제 마주치는지. 그러다가 300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이제 청계천을 덮죠. 그렇죠? 아마 청계천을 덮자는 근대적인 어떤 그런 발상은 일제강점기 말 때 경성 부청의 시청에 마치다라는 이제 관료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그 양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까닭은 이 청계천을 쉽게 덮어가지고 도시 내 고속도로로 쓰자. 그렇게 해서 대동아 전쟁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 있지 않습니까? 물자들을 특히 영등포에서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이 도심 고가도로를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보내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청계천을 이제 덮으려고 했었고 그 꿈은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고 대동아 전쟁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대동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전쟁이 정말 성공적으로 됐다면 제국의 수도는 서울이 됐을 겁니다. 동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때 일제강점기 말에 제국 수도를 경성에 두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 구상의 일환으로 청계천을 덮는 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청계천과 사람은 도시의 사람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게 불편한 대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저렇게 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쓰고 이용하고 통제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복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연을 대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자. 결국은 그 복원의 어떤 민주적 과정, 그렇죠? 충분하게 논의하고 충분하게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복원의 과정이 담보된다면 이런 자연이 가능하죠.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같이 짝퉁 복원이 된 까닭은 그만큼 특정 권력에 의해서 그 복원이 주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된 까닭은 바로 독일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연을 둘러싼 독일 사람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발현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청계천과 이걸 비교한다면 바로 그 과정의 차이에서부터 이런 복원의 차이가 생겼다고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하천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이 청계천을 보고 저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지. 우리나라 사람은 모른다. 어쨌든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내려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청계천 한강은 이제는 자연으로 복원하되 그걸 한다는 이야기는 한강을 우리가 서울의 어떤 중심으로 두자는 겁니다. 서울의 중심으로 두자는 이야기는 생명적인 것을 진짜 수천만에 사는 사람 도시의 중심에 두자는 겁니다. 자연을 두자는 것은 그만큼 사람 중심적이고 인공적인 것을 위에 두기보다는 그 바탕이 되는 자연을 중심으로 두자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만큼 삶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고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표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서 우리 삶의 방식들을 거기다 맞춰가야 되고, 그렇죠? 제가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 주장을 하거나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설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용산공원의 그 조성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꾸 자랑 같은데 제가 용산공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용산공원의 생태공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에 내가 생태문화공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1996년에 환경운동연합이 아니라 녹색연합이라는 우리나라 메이저 환경단체 3개가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녹색연합. 녹색연합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발표를 하면서 붙인 제목이 용산기지의 이전과 반환과 이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전하면 어디 간다 생각하면 반환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전 말 안 썼어요. 의도적으로. 반환과 생태문화공원 조성 방안 그런 제목으로 내가 발표를 한 게 우리나라 최초로 용산 미군기지를 생태공원하자는 그런 주장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용산 미군기지를 생태공원 할 때 그 방법을 이른바 2세대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가 30년이지 않습니까? 30년, 30년, 2세대. 자, 1세대는 일단 걷어내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죠? 그 용산공원을 대하는 그 터를 대하는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왜 버려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 용산공원이 그 미군기지가 빌려고 하니까 5만 가지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을 다 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토부에서 하도 여러 권력기관에서 이것저것 하다 저것 제안을 하니 그걸 받아가지고 공론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찰 박물관을 넣자는 등 뭐 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지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민원이 아닌 관원들이 하도 많이 제기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몇 개 셀렉션 해가지고 시민한테 묻는 그런 식의 이제 절차를 거치다가 결국은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그 계획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사실은 2011년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혹은 힘 있는 기관에서 모두가 직접 다 그래요. 직접 해요. 직접 해가지고 미군기지를 이렇게 쓰자. 그렇게 해서 그 제한된 시설 부지를 합쳐보니까 용산 미군기지의 한 12%의 땅이 이미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뭐라 쓰자고 다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 우리가 그 땅을 돌려받으면 최종적으로 그 땅이 어떻게 쓰일지 누구도 몰라요. 아주 최근에 지금 우리 정부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정부를 어떻게 꾸려갈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대가 국정자문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모 분과의 그 위원장 맡고 있는 친구는 우리가 후배입니다. 이 친구는 캠프 시절에 그거는 그냥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면서도 조금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 친구는 뭐라고 그 캠프 핵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용산 미군기지를 임대주택 단지로 만들자고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989년에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신도시 우리가 건설하기 전에 주택문 침가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이른바 진보적 건축가들이 청년건축협회라고 거기서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도 계속 그래요. 지금은 가장 힘센 입김이 뭔가 하면 용산 미군기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거기에 한 1000여 개의 건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남기면 말입니다. 남기면 용산 미군기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새로운 그냥 도시에 그 서울에 있는 새로운 도시가 되어버려요. 제가 한 2달 전에 서울시장하고 처음으로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는데 용산 미군기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우리가 환경성 등급을 매겨보면 말입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매겨보면 지금 최고 나쁜 게 1등급이고 최고 좋은 게 6등급이에요. 그런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땅의 환경성 등급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 말입니다. 가장 좋지 않는 마지막 등급 6등급이라 칩시다. 6등급이 95% 차지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땅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땅이면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써버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 풍경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나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따라서 나는 세계문화유산 이름으로 저런 건물들을, 추한 건물들을,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들을, 탈법으로 지은 건물들을 저렇게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남겨야 되느냐. 저 땅을 우리가 왜 저렇게 그러면 남겨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 땅이 외세에서 침범이 된 것은 1000년 전입니다. 그 반복적으로 그 땅을 남이 들어왔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자연은 우리 자연을 한 번도 우리 한반도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잃고 땅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자연은 따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용산 미군 기지를 생태공원 할 때 생태란 말은 바로 자연에 맡기자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손대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그다음 자연은 우리 역사를 그대로 보아왔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생태공원을 할 때 우리 전통 수종으로 거기다 그냥 군락지를 만들자. 예컨대 남산에 저 푸른 무슨 뭡니까? 저 소나무 같은 그런 군락지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비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쓰자는 주장들은 굉장히 지금 정교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데 어쨌든 이제 한강을 중심에 두자는 이야기는 이 서울을 바로 이제 생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강은 생명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강으로 우리가 복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강은 생명 교두부로 재창조하자. 이거는 이 표현은 우리 한강시민위원회에서 한 3년 전에 실제 한강 자연화를 지향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우리의 문화재로 만들자.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한강을 세계 자연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자는 제안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강이 이렇게 아주 그 자랑스러운 이런 그 문화재로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문화재라는 것은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서 문화재라는 겁니다. 자연으로서 문화재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가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을 이제 재자연을 해야 되는데 그 재자연화의 마지막 지점이 뭔가, 최종 지점이 모습이 뭔가 죽어도 몰라요. 자, 우리가 재자연을 복원하자고 복원의 지점이 뭔가? 우리 청계천 복원할 때도 과연 어느 시점에 청계천을 하나의 중거로 해서 모델로 해서 복원해야 되느냐? 누구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대개 우리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조 때 준천했을 때의 모습을 가장 중요한 중거, 복원의 중거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정책으로 그걸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도 어떤 것이 우리가 재자연한다고 하면 재자연한 상태, 옛날 상태, 어느 상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느냐. 누구도 몰라요. 이것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그야말로 재자연화 좋아. 그렇지만 백가쟁명이야.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주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자연화를 하기 전에 한강의 본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많이 뭐 해야 됩니까?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자연의 상태를 정확히 우리가 검증을 하거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자료들이 충분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저것 자료를 통해서 상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저는 자연 복원의 이제 지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옛날에 그 한강은 오브제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의 끝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한강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 서울의 도시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원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컨대 난지도도 있었고 난지도는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 아시죠? 난지도 있었고 여의도도 있었고 여의도는 뭐 지금도 여의도가 있습니다만 본래 여의도 모습은 지금 다 사라졌죠. 그렇죠? 여의도에는 옛날에 비행장도 있었습니다만 여의도에는 무덤도 있었어요. 옛날에 무덤이 주로 어떤 무덤이 있었냐면 모르죠. 궁녀들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시집을 못 간 궁녀들이 이제 죽으면 그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남근석을 거기다 뒀다고 하는데 실제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국회 가면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상당히 은기가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고요. 저자도가 어딘지 아세요? 저자도 지금 뭐 사라진 저자도랑 옥수동 그 다음에 압구정동 그 사이에 중앙청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뚝섬 쪽으로 아주 크게 저자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한강 이제 이 뭡니까 종합 개발하면서 사라졌고 잠실이라는 것도 잠실은 이제 지금 우리 잠실이 있는 거기인데 잠실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잠을 쳤던 그런 곳이다 해서 잠실이라는 말도 있고요. 양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잠기고 해 떠서 잠실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은 한강의 물길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사실은 일로도 흐르기도 하지만 또 남쪽으로도 흘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포구가 만들어졌죠. 그게 어딥니까? 송파라는 것이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길이 사실은 일로보다 일로 더 많이 흘렀고 이렇게 산천을 타고 흘러왔죠. 그 건너편에 이제 모래가 쌓이면서 여기에 바로 이제 뚝섬이라는 그런 곳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한강 종합 개발하면서 이 물길을 이제 막고 직강화 시킨 거죠. 그렇죠. 직강화 지금 같은 모습이 이제 된 거예요. 본래 모습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말입니다. 한강이 지금 같은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닌데 진짜 모습 아니에요, 저게.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습도 사라졌고 아마 이 석도란 것은 지도상의 위치로 봐서는 지금 구리 지금 그러니까 강동구 건너편에 있는 구리 지금은 거기가 아마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그린벨트 지역이고 비닐하우스가 많은 거기 구리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드 디자인 시티라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하고 아주 큰 전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서 안 된다. 얼마 전까지입니다. 제가 또 앞장서서 서울시장을 대변해주고 뭐 심지어 칼럼도 써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가 아마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농지로 돼 있는 거기가 아마 석도라고 부르는 아마 그 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천의 모습이 지금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은 이 겸재가 아시죠? 겸재 김정선이 그런 한강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가 이제 가양동에 있는 궁산입니다. 궁산에서 바라본 난지도야. 난지도 지금 없어진 거 아시죠? 난지도는 없어지고 난지산이 생겼지. 쓰레기산. 옛날에는 그게 섬이었습니다만 그 섬을 이제 매립지로 쓰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됐고 옛날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름답죠? 그 다음에 궁산에서 바라본 여기는 어디냐면 남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를 보면 제방이 없지 당연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물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고 주변에 숲과 그 다음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언덕에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돛담배가 다니고 뭐 낙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에서 일테면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이런 한강 변해대를 모셔가지고 술 대접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곳이나 혹은 압구정동 같은데 대표적인 중국 사신 영접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죠. 또 요 밑에 거. 여기 보면 여기는 절두산, 절두산입니다. 절두산이 지금 그 성당 있죠? 성당 거기가 다리가 무슨 다리죠? 양화교? 양화대교. 그게 한강 제2한강교죠. 제2한강교. 옛날에 유엔탑이 있었던데. 유엔탑이 있었는데죠. 근데 옛날에 모습이 이랬어요. 진도 산에 흔적은 남아있죠, 사실은요. 남아있는데, 이제 옆으로 뭡니까? 이제 강변도로 생기고 철도가 생기면서부터는 이런 모습이 이제 다 이제 숨겨졌죠. 자, 이 모습은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인데 압구정 정자가 여기 지금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동측에서 여기 남측이고 여기 아마 옥수동을 바라보는 이제 거기에 이제 풍경을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뒤로도 높은 산이 있고 사실 이쪽으로 보면 남산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광진입니다. 광진이라는 것은 현재 광진대교가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광진대교가 있는 북쪽을 생각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구도 약간 있고요. 요거는 송파진. 그러니까 한강이 저 구리부시에 내려가지고 지금의 한강이 아니라 남쪽으로 흘러서 이 물길이 흐르면서 흔적을 남겼죠. 지금 흔적 남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석촌호수가 바로 그 물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강은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을 스스로가 많이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우리 어떤 그런 역사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한강 자체는 사실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한반도 문화의 중심이죠. 사실은요. 한강 유역권 문화가 중심입니다. 자, 이렇듯이 강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있었다. 계속 내려가시죠.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그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 이제 한강을 넘어가는 곳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대개 이제 나루가 있었던,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양화진, 서강진, 마포나루, 용산진, 그다음에 노량진, 한강진, 뭐 두무포 이런 한강과 사람의 길이 접하는 그런 곳에서는 작은 포구라든가 마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잔잔하게 계속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만큼 자연과 한강과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한강을 따라서는 이렇게 잘 연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제 마포나루의 모습이고요. 뭐 지금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한강의 본래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수량이 어떤 것인지, 뭐 본래 한강에서 어떻게 강이 흘렀는지, 강이 흐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는 보가 8개 있지 않습니까? 8개 있는데 지난 6월 1일 날 몇 개 열었죠? 4개 열었습니다. 4개. 8개 중에서 반을 열었는데 나머지 이제 2개는 6개 열었는데 하나는 영산강, 축산보, 그다음에 금강에 있는 백제보가 아니라 공주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열었는데 특히 그 낙동강은 이렇게 많이 연 까닭은 주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녹조입니다. 녹조를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 유속,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질산인, 그게 쉽게 말하면 폐수입니다. 폐수가 유입되면서 그 세 가지 이제 요인을 그리들 이야기해가지고 크게 나눈다면 이제 이른바 사대강 때문에 그렇다면 유속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조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폐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낙동강에 이제 보가 8개 만들어지면서 이게 녹조가 몇 배가 발생하냐면 근 한 10배가 6배가 발생을 합니다. 한 3배인가 6배인가 정확히 안 돼. 그 정도 발생하고 유속이 얼마나 늘어지냐 하면 10배가 늘어져요. 보통 그 체류 기간이 18일이라고 한다면 한 190일 정도 흐릅니다. 190일은 정체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일조량 있지 않습니까? 일조량도 오히려 보를 만들거나 일조량이 줄여요. 왜냐하면 안개가 막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온도 생각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온 자체가 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질소 투입도 이제 적어지는 까닭은 이게 이제 4대강 보험과 더불어 주변을 이제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폐수를 투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강물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죠. 그걸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강이 깨끗한 물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깨끗한 주된 이유가 팔당 사람들이 거기다 또 오줌을 절대로 못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어만 가지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 낙동강 물이 말입니다. 한강같이 되려면 낙동강 전체가 주변이 팔당같이 돼야 됩니다. 양평같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주변에 농민들은 이제 농사 못 짓습니다. 문제 되시죠? 결국 답은 거기다가 팔당식으로 양평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농민들 찬성하겠어요? 그거 반대한 이유만 가지고도 4대강 그 보호 덜어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유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사진을 몇 가지 조합한 건데요. 이게 이제 구리로부터 여기가 지금 옛날 잠실 모습이죠. 모래가 다 크게 남았습니다. 여기 사라진 것이 바로 1970년대, 80년대 들어와 사라지죠. 근데 여기에 이제 뚝섬, 뚝섬이 있는 데고, 여기가 지금 압구정도,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자도라는 큰 섬이, 그래서 요 동호라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동호. 동쪽 호수라 불렀죠. 그만큼 여기는 물이 잠기면 아주 아주 호수와 같은 그런 풍경이 연출된 곳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아마 까맣게 표시된 까닭 미운 기지가 있어서 표시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진 동부 이촌동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 큰 백사장으로 되어 있죠. 이 땅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냐면 사실은 축대를 쌀 때까지는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연세 드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1969년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김대중 후보하고 박정희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 서울에서 주요한 연설을 여기서 했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아주 큰 백사장, 서울 사람들이 다 모이실 정도로 큰 백사장. 근데 이 땅이 사라집니다. 누가 팔아먹느냐 하면 김현옥 시장이 팔아먹어요. 김현옥 시장이. 여기다 이제 제방을 쌓고 모래를 팔아가지고 모래를 꺼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래 물의 땅이었고 물의 땅이었는데 제방을 쌓고 거기다 흙을 돋우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파니까 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한강 남쪽을 개발하는 중요한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의도죠. 여의도만 윤중 쌓아가지고 뭐 버려진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바꿔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현옥 시장이 재미를 봅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돈이 되고 사업이 되고 일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미를 그야말로 스케일 크게 확장시킨 것이 이제 영동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강을 건드려 가지고 서울이 변하면서 결국은 한강도 변하지만 남쪽까지 개발되는 이런 계기들이 다 한강을 건너면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난지도가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길이 다 사라졌죠. 사라지고 흔적만 있고 현재는 그냥 쓰레기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강을 재자연한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자연의 상태로 이제 자꾸 복원해야 되겠죠. 그다음, 자, 그래서 이 자연에서 탈자연으로 지금은 재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한강은 그동안 어떻게 지금과 같은 탈자연의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그러니까 한강 관리 역사죠. 관리 역사를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강이 저와 같이 된 까닭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강에 재자연할 때 뭔가 하나의 조건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강의 종합개발이 1968년부터 14년 1차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때 주력 사업이 바로 이제 한강을 본격적으로 치수를 합니다. 이게 순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한강의 그 자연성 자체를 그대로 바꿔내는 1차 시도가 바로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치수에서 이수의 대상물로 바꿨다는 거. 내려가시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은 치수 사업입니다. 이제 홍수를 예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이 물을 홍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하는 수단적 정책이 바로 제방을 쌓고 제방을 쌓으면 거기다 이제 길을 쌓고 그다음 또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죠. 자, 1차 한강 종합개발에서 치수 사업이 치수라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그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말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상태의 한강을 이제는 인공 물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방을 쌓는 겁니다. 뭐 제방을 쌓는 것이 가장 손쉬운 1차적인 치수 작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제방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한강 치수의 상징이면서도 한강을 이제 자연을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으로 이제 만드는 첫 번째 하나의 길들이기 방법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떡봉김에 제선이 한다고 제방을 쌓으면서 거기다가 멋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죠. 지금 같은 한강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지금 한강 인도에서 인도교가 있는 데서 그 노량진 그 앞길을 지나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 구간이 처음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고속도로 그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방을 축소하면서 계속 구간별로 거기다가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가 또 시간이 지나면 삭폭이 되면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쨌든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게 해서 총 9개의 제방을 쌓고 양안에 한 14km의 연장에 이제 제방을 쌓고
그 위에다가 20m 폭원에 이제 도로를 이제 설치하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제방에다가 자동차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자연과 사람을 또한 분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제방이라는 것. 자, 결과론적으로 한강이 이제 멀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본래는 홍수가 많이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멀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것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가기는 그거 넘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88도로라든가 강변도로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목숨을 담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경계가 되는 38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의 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은 그렇다 보니까 다 단절되는 공간이 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값싼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값싼 땅이 되어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아파트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땅은 싸지, 집은 부족하지, 땅은 싸지, 거기다가 쉽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해서 한강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지만 지금은 높아지면서 풍광을 독점하니까 이제 고가의 아파트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서 또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걷어내지 않고는 한강의 진정한 제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제자를 생각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건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사는 곳과 한강이라는 자연 있는 곳을 단절시켜내는 가장 주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린다는 이야기는 자동차를 버려야 됩니다. 자동차를 버려야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자연을 대하려면 아까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뒷받침 안 되면 자연 보호는 안 돼요.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자동차를 버릴 수 없지만 그 정도까지 작심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은 우리 홍성태 교수가 쓴다 표현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민에게서 결국은 멀어진 공간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업이 바로 공유수면인데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한강변 물길을, 그러니까 물이 다니는 여러 홍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뭐죠? 고수부지. 그걸 이제 덮어가지고 사람이 쓸 수 있는 땅으로 막 바꾸는 공유수면 매립. 자, 이거는 바로 한강이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인간과 잘 분절되는 것이 바로 제방기를 한다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한강의 물길이 이제는 사람의 이제 손을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흘러가는 물길이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한강의 치수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 복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아주 몹쓸 짓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공유수면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부 이천 그 개발해가지고 재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도까지 다 번져나가고요. 66대를 쌓아가지고 여의도를 개발을 하고, 이 공유수면을 통해서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물길을 바꾸죠. 유료를 변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강에 아까 봤던 한강의 굉장히 다양한 그 곡선의 형태들, 물길의 그 형태들을 이제는 직강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은 결정적으로 뭐죠? 호환입니다. 호환을 놓으면서 사라지는데, 그 전에는 바로 이런 물 옆에 있는 땅들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면서 유료가 변경되면서 원형을 상실하고, 그래 되면서 물이 드나드는 물의 땅을 우리가 이제 써버리는, 그래서 범람원이 이제 상실이 되고, 그래 되면서 이제 하중의 생태계가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하고 물이 없는 곳이 서로 이어져 있는 그 생태계적인 어떤 그런 순환 이제 구조가 이제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홍수 피해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기 때문에 버려진 땅을 이런 땅으로 이제 바꿔내는, 그렇죠? 그래서 한강변이 유역 기능을 상실하는 이런 예반의 조건들이 이런 이제 공유수면 사업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 이게 이제 한강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 본래 이런 모습이다만 제방을 놨어. 아마 이게 여의도가 아니라 여기가 막 그 행주산성 같아요. 자, 계속 내려가죠. 자, 그래서 이제 한강변에 이와 같이 한강이 다스려지면서 주변에 이제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차 한강 종합개발을 좀 보도록 하죠. 자, 2차는 1982년부터 86년 사이에 추진됐는데, 그때는 치수가 아니라 치수의 다음 단계 이수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88 올림픽을 우리가 대비해서 한강을 멋진 보여주기식 강으로 만들자라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방을 쌓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 중요한 하는 사건이었다면 이때는 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를 호환을 쌓아가지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직관가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하천의 모습입니다만 하천의 생태계를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살상을 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수목적으로 한강에 2차 종합개발이 착수되고 그때는 저수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수로 정비라는 것은 아까 호환을 쌓아가지고 물이 직강을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강에 그 바닥에 있는 이제 하천을 골재를 채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강이 이제는 자연의 물길이 아니라 준수로화, 유람선이라든가 화물선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그야말로 이수의 대상이 이제 돼버리는 그런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물길 정비에서 저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뭔 정비요? 수중보가 설치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한강이 지금 같은 풍경이 연출되는 겁니다. 한강이 굉장히 1km 폭에 물이 꽉 차 있는 이 모습, 본래 한강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한강은 백사장도 있고 모래톱도 있고 물길도 그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곡선을 이루고 깊이도 높낮이가 아주 심한 물론 이제 그 주 물길은 상당히 깊었습니다. 깊어가지고 심지어 저 서해안에 바닷물조차도 멀리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아세요? 노량진까지 들어옵니다. 노량까지 들어요. 짠물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자연 생태계가 하천 생태계하고 저 해양 생태계하고 이게 다 이어지는 그 정도로 됐고 뭐 그걸 이용해서 소금비가 이제 올라오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서울시가 현재도 지금 우리 저 서해뱃길 뭐 일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인운나 지금 열어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해안에 그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실은 배가 서울에 한 번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다 푸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뚝도, 저 성수동 뚝도 시장 앞에다가 한 달에 한 번 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 지금 서해뱃길을 더 열어가지고 서해안 어민들이 직접 배를 몰고 잡은 고기를 한강까지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뱃길 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목숨을 내놓고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주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멈췄는데 서울이 이제 그 지금 같은 아주 수량이 많은 하천의 모습을 띈 결정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가 어디에 있죠? 잠실 수중보라고 해서 잠실 대교 밑이죠. 제교 밑이죠. 잠실 대교 밑에 보면 여러분 잠실 대교를 한번 걸어보면 지금쯤인가요? 걸어보면 밑에 내려보면 잉어들이 말입니다. 그 보를 넘기 위해서 밑에 진짜 막 까마득하게 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 보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가면 신곡수중보가 있습니다. 요 보가 어딘지 아세요? 신곡수중보는 저 김포하고 고양하고 김포대교 밑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수중보란 이야기는 물속에 있는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드러나지. 안 드러나죠? 근데 이 보라는 것이 왜 설치됐을까요? 자, 그 다음 가보세요. 자, 요거는 84년, 85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가보세요. 자, 이 신곡수중보에 설치라는 것은 제가 이 한강관리사에서 이제 따온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수를 정비하고 그런 물이 낮아지잖아요. 제가 깊어지니까. 따라서 이 상시 수위, 그러니까 이 한강의 물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을 갖다 놔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이제 바로 저 밑에 신곡에다가 수중보를 만들고 잠실에다 수중보 만드는데 신곡 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적 측면에서 물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중보를 설치한다는 이유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본래는 사실은 이 1980년대 중반에 저 한강 하구 쪽에 신곡 수중보를 만드는 거라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북한의 무장 공비가 한강 하류를 타고 올라온 걸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강변 이 변을 보면 다 철조망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한강 하구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이제 거기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보를 쉽게 말해서 경계 초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곡수중보는 물이 잠기기도 합니다만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중간에 보면 다 이런 건물들이 올라와 있다고. 그 건물들이 바로 뭔가 하면 초소입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요게 이제 이쪽이 고양시 쪽이고 이쪽이 김포시 쪽이라고 한다면 이쪽 김포시 쪽 옆에는 보면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주된 목적은 뭡니까? 이제 초소, 경기를 석유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 박 시장도 한때 수중보를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겠다. 박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한강 답사를 나갈 때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제가 그때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제가 그 당시 보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가 시작점을 어디 잡아놨냐면 잠실 수중보가 있는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 남쪽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갔던 데가 신곡 수중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수중보를 이제 우리가 보는 곳으로서 우리 박 시장이 처음으로 한강에 대한 시찰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그게는 별로 실현이 안 됐어요. 좀 아쉽게도.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설치됐는데, 그래서 박 시장이 한때 이제 신곡 수중보를 좀 철거를 고려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주요 보수 언론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는 동아일보에서 문제 제기를 뭘 했냐면 이 양반은 국가안보까지도 또 희생시킬 거냐. 신곡 수중보 철거하는데 국가안보가 무슨 관계냐 했는데 바로 이 신곡 수중보가 무전공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건데 그걸 없애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2년 전에 뭐 사설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자, 다시 올라가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신곡 수중보하고 이제 잠시 수중보가 설치가 되면서 한강 지금과 같은 수량을 확보하는 도시가 이제 하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자 그러면 가장 강한 목소리, 반대 목소리는 이게 보를 없애면 한강에 물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걸 가장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농업 용수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이 이제 사막화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짠물이 올라와서 식수로 쓸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운동이 연합이 돼서 중심이 돼서 한 8, 9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한강에 대한 한강 복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했어요. 뭐 저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신곡 수중보 철거팀에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별로 낮아지는 게 없다. 몇십 센치 정도 낮아지고 할 정도고 그 정도는 충분히 배가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한강 복원의 모토를 고라니가 날아오는 한강인가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모토를 정해서 한강변에 모래토립이 살아나고 새가 날아들고 뭐 숲이 조성되고 하는 그런 모사도를 이제 전면에 걸고 한강 복원을 그야말로 기회있을 때만 주장했고 박 시장한테도 그걸 정책으로 우리 채택하도록 우리가 뭐 압력 같은 것도 행사했고 또 박 시장 또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신곡 수중보 제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한강 자연성 복원의 핵심 일종의 과제인데 여전히 아직도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은 아직도 누구도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 신곡 수중보의 철거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을 싹 다 빼보자. 철거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정도 한강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거를 할지 안 할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뭐 문제는 서울시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럼 국가하천이에요. 그럼 국토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는 대표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부처를 가지고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원도 결국은 다 이념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진출을 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2차 우리 한강 정비를 통해서 이는 호안이 설치되고 저수로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중보 설치되고 하면서 수심, 유량, 속도, 폭온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 상태를 잃어버린 인공 물길의 조건을 다 갖추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성이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한강의 탈자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려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둔치입니다. 둔치인데 그다음 올림픽 대로 건설인데요. 이 둔치라는 것은 그 물이 흘렀던 자리를 바로 뭐로 만드는 유원지라든가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덕분에 사람들이 1년에 6천만 명이 갑니다. 저도 한강 옆에 사는 얘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 서울 사람들 한강 이용 많이 해요. 진짜 이용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참 중요한 공간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우리가 한강의 자연을 복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 땅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한강을 잘 지키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수 이수를 넣어서 생태적 복원을 이제 자연의 조건에 맞는 것으로 우리가 맡긴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쓰는 사람이 쓰던 둔치의 땅도 나는 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되죠? 그러면 일단은 물이 들어오게 해야 되죠. 물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호환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호환을 걷어내게 되면 물이 스스로가 땅을 침식시키면서 넓히기도 하고 모래를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가 생태계가 조성돼요. 우리가 지금 둔치에다가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고 호환만 걷어내면 그래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살고 꽃들이 와서 서식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쓰는 한강의 고수부지 땅은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돌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태적으로 복원이 돼야 할 곳, 아주 또 민감한 곳, 특히 이제 본류하고 지천이 만나는 그런 합류 부분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감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곳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대개인 생태 공원 같은 식으로 그런 것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곳들은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한강에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곳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만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시설 같은 것도 사실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각종 체육시설들이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강의 그 자연성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욕심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한강을 그렇게 보지 않죠. 내가 가서 즐길 곳으로만 보지 한강이 지가 와서 머물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길이 와서. 자, 그래서 이 둔치란 것이 이제 그런 것을 가능했는데 다시 말해서 한강이 이제 둔치로 사람이 오게 되면서 이 한강이라는 자연이 사람에서 전유되는 공간으로 이제 100% 변해버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 대로 건설. 요건 아까 이야기했던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방도로를 이제 확대한 거죠.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이 88 올림픽 도로야말로 한강이라는 자연과 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단절시켜내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없애지는 않고는 한강의 제자연화 100%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시죠. 계속 내려가죠. 자, 그래서 우리 한강은 88 도로, 그 다음에 시민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서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죠.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아까 중지도 저자도입니다. 저자는 여기 이쪽이 아마 중랑천이고요. 남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압구정동.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어디냐면 뚝섬을 본다면 옛날에는 이쪽으로 중랑천 내려오고 여기 크게 저자도가 있었는데 지금 내들 가보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만 아니면 이렇게 길게 올라가 있었어요. 심지어 탄천이 흘러오는 그 지점 잠실 있잖아요. 그까지 크게 이제 이 저자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섬이 비가 오면 잠기고 또 비가 안 오면 우에 뜨고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을 이제 최종적으로 국차를 치게 가지고 물길을 깊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송파를 흘렀던 물길을 이제 막게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자도가 있던 이런 곳이 잠실도 있었던 이런 곳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본래 모습을 상실하는 것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이죠. 자, 가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 한강을 나름대로 이제 좀 복원하자라는 이제 이런 욕망도 생깁니다. 너무 이제 좀 부끄럽죠. 좀 재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강변 재정비라고 해서
뭐 한강변을 어떻게 쓰자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한강변 정비는 역시 사람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강 르네상스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선 한강 재정비 이야기를 하죠. 자, 1990년대에 이르게 된다면 한강변에 뭐 강남과 마찬가지로 이 재건축 수요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한강변 일대를 아파트 지구라는 것으로 요건 1983년에 지정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아파트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서울의 땅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다 용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서울에 공업지역은 없습니다. 중공업지역은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용도를 이제 그 정하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또 지구가 있습니다. 지역 밑에 지구가 있어요. 붕치지구, 교육지구 그런 것의 한 종류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지구가 도시계획 제도 속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쉽게 말해 도시계획의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남은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구획 정비사업이라는 개발 방식에다가 이런 도시계획적 수법이 결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강남 같은 도시개발을 그런 방법으로 한 나라는 대규모로 한 나라 우리나라뿐입니다. 자, 근데 아파트 지구는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서초구의 주요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옛날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지구 지정되면 용적률을 400% 받습니다. 400%가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지금 서울의 주거지역이 마지막이 주거 3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있고 주거 전용이 있고 주거 일반이 있는데 주거 일반도 1종, 2종, 3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으로 넘어가 이제 준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 50을 짓는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주거 지역으로 봤을 때 일반 주거 지역 3종 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서 가장 많이 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용적률이 최대치 얼마냐? 350%입니다. 350% 맞지? 250%. 250%. 높이가 35층. 250%. 자, 그런 것을 견준다면 아파트 주거에 400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친다면 역세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저 주의 역사들이 이제 전철역에 있는 그곳을 역세권 거기에 높은 빌딩 많이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게 보통 450, 500입니다. 거기에 해당할 정도의 용적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한강변은 버려진 땅이고 아파트만 세려 지어가지고 돈을 벌도록 하는 그런 곳으로 지정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면 이 조건에 맞게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고층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뼈저린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서울시 같은 데서 한강변 관리하겠다. 한강변 경공관리계획이라든가 승을 세워가지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펴는 까닭은 사실 역설적으로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반성에서 나온 거라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한강변을 물이 흐르는 그 끝자락에서 땅속 한 500m 구간을 500m 폭에 해당하는 그 구간을 수변 경관 지구로 지정을 하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한강변이 관리되겠죠. 자, 여러분 보면 이렇게 파란색들이 짙은 청색으로 됐던 것이 한강변의 수변 관리 지역, 경관 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말 관리하자. 높이라든가 건물 형태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하자 했는데 사업이 되겠어 그러면요? 아파트 뭐 건축 사업 안 되잖아. 반발은 심하겠죠. 결국 지정 못했어요. 결국은 이때부터 한강변을 일정하게 좀 관리하자는 욕망들이 이제 이 정책 분야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와 욕망은 그와 맞지 않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강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시장이 되면서는 이 양반은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한강 정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뭐죠? 한강레네상스입니다. 한강의 복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지금 박원 시장이 하는 뭐 제가 한강시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하는 한강 관련 정책도 이 틀을 어떤 면에서 본다면 크게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레네상스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또 지금도 여전히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한강 레네상스와 크게 우리가 차이를 이루는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한강 르네상스라는 것은 상당할 정도로 한강에 이미 복원이라는 것을 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지향하는 바하고 실제 사업으로서 자연의 복원이 실제 이루어졌느냐, 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한다면 현실은 또 다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했어요. 대표적인 시설물이 뭐죠? 세빛둥둥섬.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남대교 밑에 가면 자벌레 같은 거. 그런 여러 시설들이 사실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다 도입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물길, 특히 자연으로 돌려져 있어 호환 있지 않습니까? 호환. 물하고 땅에 맞는 거기다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놨던 것을 뜯어내고 자연호환이 자연연 호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많은 구간에 긴 구간에서 복원하는데 가보면 풀이 돋아나 있어요. 그런데 그 풀이 돋아나 있는 자리를 까보면 그 밑에 시멘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짝퉁 복원이죠.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는 지향은 좋은데 제작했는데 사실 이게 미완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패라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2000년 사업도 있고 그 이후의 사업도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 보죠. 쭉 내려가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강 복원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대개 이용 중심의 개선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쭉 내려가죠. 자, 한강 르네상스 이야기를 조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세훈 시장은 2007년에 7월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 과정에 잃어버리는 한강의 생태적 기능 회복, 그 다음에 수변 문화의 창조, 뭐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제시하면서 한강의 회복과 창조라는 향인데, 이 생태적 기능의 회복까지는 좋은데 수변 문화의 창조는 여전히 이수적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실제 사업으로 드러났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한강에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기결되어 버리는 이런 이제 역설이 생깁니다. 어쨌든 한강 르네상스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강 중심의 도시 구조를 바꾼다든가, 특히 워터프론트 한강변을 이제 그 뭡니까 고수부지를 우리 바닷가 황구같이 직접 배가 닿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워터프론트를 이제 개발하고, 한강변 경관을 전반적으로 이제 한강 경관이 좋은데 우리 써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관을 형성해야 될 곳은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강변의 높이를 최고 몇 층까지 허용하냐면 혹시 아세요? 50층까지 허용합니다. 한강변에 경관을 형성해야 될 곳은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여의도, 압구정동, 용산, 그 다음에 성수동 한 5군데를 지정을 해서 당신들이 원한다면 좀 정부에 시민들 기여를 하고 높이 지으라. 그렇게 해서 최대 높이 50층까지를 허용했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땅값 집값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그 오른 것에 한 20%를 공공에 기여로 내놔라. 예컨대 공원을 내놓든 덕계 공원을 하든 무슨 적군을 만들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50층까지 하라고 했는데 압구정동 손들었어요. 압구정 손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 이제 이 개발 이익 내놓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50층까지 허용을 했습니다만 안 됐고, 그 다음에 성수동도 성수동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수동 남아 있어가지고 성수지구 전략지구가 지금 다 35층으로 누르고 있는데 여기만 50층이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움직여요.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부 이천동에 가면 삼성에서 지은 53층짜리 빅소등 건물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유일하게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에서 한강변 개선에 의해서 특정 지역의 높이를 허용했던 그런 것의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또한 르네상스 사업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백길 조성 사업,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 그 다음에 한강 접근성이라 해서 토끼굴 있지 않습니까? 토끼굴이라든가 뭐 접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고, 한강변에 역사주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한강과 관련된 역사주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다 사장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간별로 한강을 테마가 있는 그런 일종의 생태공. 한강은 공원 아닌 거 아시죠? 한강공원이라고 표현 쓰이면 한강공원 아닙니다.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도시적 시설로서 공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한강은 뭐예요? 하천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용하다 보니 잘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뭘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화장실을 놔달라든지 뭐 계단을 놔, 거기 하천입니다. 하천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강공원이라는 말도 참 미혹적인 개념입니다. 속이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공원, 이제 이건 이수적 목적이죠. 근데 물론 이런 사업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생태적 복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제 사업의 많은 내용들은 시설을 설치하는 또 이용을 또 고도화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결국 이게 제3 한강 종합개발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죠.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강 리상스 이런 일종 계획 도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강을 주변을 이렇게 멋진 공원 만들겠다. 완전히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이 결국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럼 끝으로 우리 한강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한강은 아까 봐다시피 철저하게 사람이 사는 터전에 의해서 갖춰져 있는 불쌍한 자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자연 같은데도 철저하게 사람의 손길을 타고 있고 사람에 대해 순출이 되어 있고 사람에 의해서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불쌍한 자연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그런 것이 한강이 뭐다? 제자연의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강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쭉 가시죠.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한강의 어떤 그런 관리 역사를 통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잃어버려 왔던 건가. 한강의 자연성을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그런 방해물은 지금 뭐가 있느냐.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면 결국 우리가 걷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강의 자연성 억제를 하는 장애물이 6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것을 정리한 겁니다. 저수로, 인공물질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수중보, 그 다음에 인공호환, 그 다음에 둔치, 강간도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 이 6가지가 한강을 우리가 아까 역사 속에 있었던 한강 여러 가지 모습도 있잖아요. 100%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6가지가 결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한강의 자연성 복원, 제자연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그야말로 인공저수로 다 없애버리자. 수중보 완철 가자. 그 다음에 인공호수, 인공호환, 시멘트로 된 거 다 걷어내자. 그 다음에 천명공원 다 드러내자. 그 다음에 강간도로 지금 있는 거 88도로, 올백도 다 없애자. 강변 주거지 다 저축 낮추자. 그래 되면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하게 되겠지. 그렇죠? 아마 조선시대 때 돌아가겠지.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복원을 최대치로 한다면 이 모습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 상태가 있습니다. 인공저수로 그대로, 수중보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그냥 손만 대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러면 결국은 자연성 복원의 최소치가 이래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와 최소치가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인공조수로 어떻게 우리가 손댈 것인가? 가람 이쪽으로 가까이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정도로 할 것인가?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강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를테면 이 강간도로 없애자. 괜찮다. 아마 우리 시민들 투표해가지고 한 40~50%가 찬성하면 서울시장 과감하게 내일 아침부터 이제 길 막고 할 겁니다. 안 그래야 아마 안 된다.
서울시장, 박원시장 대통령 후보감이라도 절대 못 합니다. 결국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인공저수로다 수중보다 이게 최대한의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100% 돌아가지 않나 하시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수중보 같은 경우도 수중보를 철거하지 않고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동보 같은 형태로. 물을 일정하게 저유를 하면서도 물의 흐름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생태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대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생태적 기능을 훨씬 더 보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강하구와 중하류가 연결되면서 물고기 흐름도 생기고 등등등 그런 생태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책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면 뭐 이 하나라도 제가 설명하면 길어질 텐데 뭐 대개 지금 강의를 하면서 내가 대충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결국은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치로 갈 것인가 현 상태 플러스 알파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선생님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현 상태에다가 조금 손질 정도 합시다. 무슨 되시죠? 뭐 예컨대 우리 오선 시장이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손을 대는 정도. 그러되면 말입니다.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 욕망, 그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은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가치를 더욱더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그 요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또 현실에서 뚜껑을 열고 하자 그러면 또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어떤 복원을 이룰 때까지는 끊임없이 한강의 복원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선거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는 특히 우리 이제 시장 같은 분들은 이 한강을 대하는 이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최대치는 복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최대치를 지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들과 움직임들은 저는 계속될 것이라 보고요. 거기에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속도가 붙고 빠른 시일 내에 한강은 본래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고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연은 한강과 서울은 우리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아마 명품 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